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요, 정말 제가 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어쩜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아직도 부글부글합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사연자분께 좋은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나이 60 중반의 팔팔한 할머니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여 살기 좋아졌는데도 저는 항상 남들보다 뒤처져서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한 채 살아왔었는데요. 오히려 미련하고 답답하였던 젊은 적보다 나이 들면서 배우게 된 것도 많고 또한 깨우치게 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주위를 넓게 둘러보았을 때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하지만 달리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제가 적으려는 이야기일 겁니다. 60년대, 70년대, 그때 다들 함께 못 살아도 오고 가는 정이 있었고 또 그 시절만의 추억과 낭만이 있었던 시기였죠. 가난해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겨내면서 화목하게요. 그러나 제가 태어나고 자란 저희 집은 아주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비단 가난하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모로 불우하였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는가를 나이가 지극히 먹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지독하게도 당신의 자식들을 못살게 굴고 험한 말을 내뱉고 거침없이 발길질을 해대셨던 분입니다. 그러한 불행의 굴레에 갇힌 당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또 비관하시며 자식들에게 늘 힘듦을 토로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향해 함께 불행을 나누어 짊어지자며 구셨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저는 삼남매 중에서 둘째였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집구석에서 하필이면 세 명 중 가운데 끼어 태어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위로는 언니가 있었고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남동생은 늘 그 속에 분노가 많았었나 봅니다. 그 시절에 걸핏하면 뭐가 그리도 수가 틀렸었는지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돌변하여 저를 때려댔습니다. 나이가 찰수록 남자와 여자의 힘 차이는 벌어져만 갔기에 저는 속절없이 남동생이 수틀릴 때마다 휘두르는 폭력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저는 열심히 푼돈을 버는 대로 족족 다 집에 가져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저는 제 한계를 넘어선 몸의 피로와 고단함을 느꼈고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마쳤습니다. 작정을 하고 간략하게 짐을 챙겨서 가출을 하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야반도주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꼬라지가 스스로 웃기고도 처량하였죠. 버스를 타고 또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저는 그곳에서 새롭게 생활을 시작했어요. 기숙사가 있던 공장을 찾아가 일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험하게 몸을 쓰는 역할에선 배제되었지만 제가 견뎌야 했던 것은 지독한 텃세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나 저를 갈궈댔습니다. 2교대와 3교대를 넘나드는 업무를 하는 동안 힘들고 괴로워서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뭣도 모른 채로 시작했었기에 망정이지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그렇게 일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못할 거예요. 절대 하지 않으려고 들 겁니다. 10번을 돌아간더라도 10번 다 거절할 만큼 그때가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특히나 심적으로도 저는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같아서 너무 서럽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외로움에 스스로를 다독였던 때가 제 나이 23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때로 이미 세상을 다 보고 배운 것 마냥 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 이미 좌절을 마친 채로 반쯤 포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로부터 머지않아 저는 어떤 한 남자를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면이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던 저였기에 사교성 좋은 그 남자는 제 마음을 금세 흔들어 놓았죠. 말주변이 뛰어났고 입담 자체가 걸쭉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쾌했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건 꿈일 거야. 만약 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현실에서 나는 이 사람을 놓칠 수가 없다. 저는 그 사람이 저에게 무척 과분하여 넘치는 상대라고 생각을 하였기에 망설임과 욕심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결국은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꿈만 같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순진무구하다 못해 어리석었던 저는 연애 후 1년여에 이르렀을 때에 그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돈 벌어와라, 제때제때 밥 차려라, 고분고분하게 굴어라, 말대꾸하지 마라, 나 기분 나쁠 때 내 눈 똑바로 쳐다보지 마라, 맞는 수가 있으니까. 그 남자가 저에게 자주 하였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 아니면 너 받아줄 남자는 없다고 했었어요. 불우한 과거만 잔뜩 지니고 있던 저는 그 남자의 말이 진실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게다가 저보고 도망을 간다면 끝까지 찾아온다고도 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저에 대한 더러운 소문을 내겠다고 했죠. 감히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며 무섭게 웃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면서 그 남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했습니다. 두드려 맞고 착취당하고 장장 3년을 넘게 그 악마와 지냈습니다. 버는 돈은 전부 빼앗겼기 때문에 저는 모은 돈도 수중에 없었죠.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습니다. 저는 얼굴만 한 번 얼핏 본 적 있던 여자였습니다. 저보다 어리고 예뻤던 그 여자가 임신이 되었고, 그래서 살림을 차리기 위해 그 남자가 떠나면서 제가 해방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버려졌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던 것. 참으로 비참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게 되었어요. 저에게 만남을 청한 남자들이 있었지만 전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무조건 싫고 무서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세 30대였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보잘것없게 홀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일을 하던 도중 만났던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공장의 구내식당에서 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늘 예의 차리며 목례를 하고 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어서 저도 남편의 얼굴을 익혀두었었죠. 거기 공장에 커다란 자판기가 2대였는데 새로 나왔던 신식은 인기가 많았으나 오래된 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구식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 가서 혼자 휴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그곳에 나타났어요. 자판기에서 율무차를 한 잔 뽑아다가 구석으로 가 담배를 천천히 피우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나 되었을까요? 제가 문득 남편이 서 있는 쪽을 지나가다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간 질문이었는데 남편이 피우던 담배를 등 뒤로 감추더니 멋쩍게 웃더라고요. 단순하기 짝이 없었던 문장 하나로 저희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구식 자판기가 있던 구역에서 저희는 늘 만나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사적인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아내와 사별하고 딸린 자식만 무려 넷인 가장이었습니다. 자기 이모가 가까이 살아서 애들을 봐주고 있었는데 이제 내년이면 사정이 있어서 이모는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고민이 많아지는 바람에 자연히 담배를 즐겨 찾게 되었다는데요. 먼저 간 아내에 대한 마음으로 재혼을 안 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는 딱히 그 마음을 지키느라 재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인 자기 자신에 익숙해져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부족한 아빠 만나서 저희 애들만 안 됐죠. 저희 큰애가 중학생이에요. 사춘기라 그런지 요즘 부쩍 힘드네요. 당시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자기 자식들에 대한 애정과 미안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친하게 잘 아는 사람보다 살다 보면 때로는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거나 얘기를 꺼내는 게 잘 될 때가 있죠. 저희는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씩 남편에게 저의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었었거든요. 어렸을 때의 일화부터 질 나쁜 남자에게 잘못 걸렸었던 사연까지 제 얘기에 때로는 슬픈 표정을 짓고 때로는 크게 분노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남편을 떠올렸을 때 어느 순간부터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알아차렸죠.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라는 사람을 제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만날 생각을 하면 고된 업무가 주어진 날에도 싱글벙글 웃음이 났을 때부터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있었대요. 하지만 자기는 나이도 5살이나 많고 애는 넷씩이나 딸렸으니 되도록이면 감정을 정리하려고 했던 참이라고 말했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제 의지와 답을 전달하였어요. 저희는 연인인 듯 친구인 듯 그렇게 1년을 넘도록 지냈습니다. 점점 애들하고도 안면을 텄고 남편 혼자서는 집안일을 끌어가는 게 벅차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 같이 살기 시작하였고 그 집은 이제 저의 집도 되었어요. 애들한테 좋은 엄마, 좋은 부모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꿈이기도 했어요. 제가 드디어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며 연락을 하고 찾아간 저희 집, 친정. 어느새 많이 연로하신 부모님은 눈을 빛내며 저에게 물으셨죠. 어떤 남자냐고 말이에요. 제가 형편은 넉넉하지 않은 데다가 애만 내딸린 남자라고 하니까 금세 실망감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설마 꼴사납게 식은 안 올릴 거지? 어머니에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저를 아프게 하는 저희 집. 더더욱 저를 엄마로 맞이하게 된 애들에게 좋은 가정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결심이 굳게 섰어요. 가시밭길일 것이 뻔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하여도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외로움, 고독보다는 나았으니까요. 넷이나 되는 애들, 딸 셋에 아들 하나 조합이었습니다. 첫째 딸은 집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고요. 둘째, 셋째인 쌍둥이는 서로 나를 세워대며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도 둘이 똘똘 뭉쳐 다녔습니다. 넷째 막내 아들은 첫째에게 꼼짝 못하고 무서워했지요. 저보다도 첫째의 눈치를 더 살피더라고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을 때 애들 나이가 첫째 고1, 둘째 셋째가 중2,
넷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저는 딱 마흔이 되던 해였고요. 커갈수록 돈 들어갈 구석도 다양해지는 애들을 위해 저는 돈을 더 벌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경력을 살려서 돈을 더 많이 주는 일자리를 찾아갔어요. 작은 공장의 구내식당이었는데 이곳은 제가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점심 식사를 차려내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식단도 제가 짰고 심지어 장도 제가 봐왔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기에 까다롭기도 한 곳이었죠.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네팔, 말레이시아, 정말 별별 나라에서 일하러 왔더군요. 그러니까 입맛도 제각각이었죠. 상주하고 있는 터줏대감 아주머니 직원들도 특히 저를 힘들게 했고요. 간이 어떻다, 메뉴가 어떻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등등 잔소리와 간섭이 끝도 없었습니다. 제가 고난이었던 순간들을 꾹 참고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었던 건 4명의 애들을 위해서였어요. 넷이나 되는 애들. 되도록이면 부족함을 적게 느끼면서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우연히 듣게 된 것이 있었는데 쌍둥이들이 자기들끼리 말장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시덕거리면서요. 야, 걔, 둘째가 외치면 셋째가 웃으면서 뭐? 라고 반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군가를 칭하는 개를 부르면 모랑 비슷한 발음인 뭐라고 대답을 하는 줄만 알았어요. 볼 때마다 그렇게 여겼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계모라는 단어로 자기들끼리 은어처럼 그렇게 말장난을 만들어서 비웃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물론 계모는 저를 말하는 것이었고요. 이제 고등학생이면 다 알만한 애들이 왜 저러나 속상함이 앞섰지만 저는 너그러이 넘어가 주었습니다. 애들이 냈다 어딘가 저를 미묘한 태도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진작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한 명이나 두 명이었으면 나았을 텐데 네 시간나 되니까 자기들끼리 뭉쳐서 저에게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첫째의 입학금과 등록금,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기에 남편이랑 제가 부담해 주었고요. 그 후로도 졸업까지 등록금을 부담하는 것은 저희의 몫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한다는 것으로 첫째는 자기가 엄청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효녀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무어라 따로 말은 못하겠고 자식 대학 등록금 내주는 건 부모로서 응당해야 하는 도리인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았었네요. 동시에 대학에 진학한 쌍둥이 둘째, 셋째에게는 한 번에 2배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진짜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사회 초년생인 첫째는 자기 어린 동생들에게 내어줄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말하였고, 막내 넷째의 대학 입학도 남편이랑 제가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4명 대학 보내고 졸업시키는 데만 거의 2억 가까이가 들었습니다. 허리가 휘어서 달아 없어질 지경이었죠. 남편이 저에게 참 미안해 했어요. 그리고 많이 고마워했고요. 저는 저의 수고를 알아주는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었고 또 그것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나의 남편인 이상 애들은 나의 자식들이었으니까요. 비록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크게 속상한 일들이 많았으나 제 자신이 애들의 엄마라고 여긴다면 못 이겨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쌍둥이들이 대학 졸업 전에 기념일합시고 용돈이랑 자기들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모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 껴서 총 4명이 가더군요. 제가 농담조로 그 둘에게 정말 부럽다. 어리고 젊을 때 넓은 세상 보면서 보는 눈 키우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 나는 생전 여행을 잘 못 다녀봐서 특히 해외는 무슨 이제 보니까 여권도 없네. 이런 내 눈에 보기에 너희들 너무 좋아 보여. 재미있게 시간 보내고 아무 일 없이 잘 다녀왔으면 좋겠네. 이런저런 얘기를 건넸어요. 웃으면서 말을 했는데 둘이 표정이 좀 안 좋아지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서는 둘째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왜 저희한테 하세요? 해외 못 가보셨는데 그걸 뭐 어쩌라고요? 설마 저희만 간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내달라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그런 걸 바라겠어. 아니야. 나는 그냥 너희들 잘 다녀왔으면 해서 말을 한 거야. 그럼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괜히 길게 말하지 마시고요. 저를 째려보는데 10년을 함께 살았고 모녀 관계로 있었건만 어쩜 그럴 수 있는지 왠지 울컥하더라고요. 애들하고 부딪힐 때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미묘하게 저의 신경을 건드려댔었죠. 해외여행 다녀와서 선물 하나 사오지 않아서 남편에게 애들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혼난 것에 대한 짜증을 저한테 표출하더라고요. 늘 애들을 혼내거나 잔소리하는 건 남편이었는데, 그래도 애들은 무슨 날이 되면 챙기는 게 자기 아빠인 남편이었어요. 저는 곁다리로 챙겨주거나 말거나 그런 처지였죠. 적다 보니까 생각난 일이 하나 있네요. 잊고 살았었는데. 넷째가 군입대를 하기 전에 잠깐 만났던 여자친구를 임신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집에서 저희 집에 연락을 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때 넷째는 군복무 중이었는데 난리도 아니었죠. 그 여자의 부모가 저희에게 심하게 화를 내면서 분노를 터뜨리는데 그 중에 들었던 말이 친엄마가 아니라면서요? 새엄마 밑에서 자랐으니까 애가 그 모양 그 꼴이지. 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참 미련했던 탓인지 모든 게 다 저의 잘못 같더라고요. 그쪽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고 조용히 마무리 지으며 속으로는 울분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세월이 흘러갔어요.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남편이랑 저의 수중에는 풍족하게 남은 것 하나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첫째가 시집간 이후로는 남편이랑 여기저기 둘이서 여행도 자주 다녔어요. 애들 다 독립시키고 저희는 대출을 다 갚아가는 저희 보금자리에서 노후의 일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새치 염색이 힘겨워지는 백발 노인이 되는 때가 오면 그때 아파트 처분하고 시골로 가서 조용히 자연과 벗삼아 살자고 저희끼리 계획도 되어 있었지요. 쌍둥이 둘째, 셋째도 시집을 가고 남편이 환갑을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럽게도 치매 증상이 왔습니다. 저는 설마 했습니다. 무슨 60줄 나이에 치매가 오겠느냐고요. 하지만 부정하면서 보내고만 시간들 때문이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치매 진행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보고서도 누구냐면서 고개를 갸웃하는 남편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저를 설득한 건 애들이었습니다. 특히 첫째가 필두였죠. 계속 이렇게 혼자 치매 환자를 간병하실 수 있다고요? 저번처럼 아빠가 밤에 갑자기 뛰어나가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이만하면 됐어요. 제발 고집 좀 그만 피우시고 아빠도 더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좋은 시설에 보내드리자고요. 그동안 저희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이제 아빠 돌보시느라 힘들게 지내시는 거 못 보겠어요. 보고 있기 힘든 저희 생각도 해주세요. 간곡한 첫째의 부탁에 제가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눈물나게 고마웠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고집으로 남편을 보살피면서 잡고 있었는데
그 멍청한 미련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에 감동이었죠. 지난날에 아팠던 순간들을 봉합하려는 듯 애들이 남편보다 저를 더 걱정하는 것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윽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제발 자기를 시설에 보내달라고 재차 말을 하는 것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치매 환자가 된 남편은 시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애들의 간청에 따라 남편이랑 둘이 지내고 있던 저희 아파트를 처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저를 모시고 싶다고 했거든요. 첫째는 1시간 거리의 인근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집 근처에 짓고 있는 소규모 세대의 빌라트가 있다면서 거기가 완공되면 제가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다른 3명도 우선 빨리 결정을 내리시고 지금 집을 팔아서 거기 입주를 확정 지어 놓으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돌아가면서 들여다보기 좋은 위치에 단기간 지내면서 빌라트 입주일을 기다리라고 했죠. 저는 그런 거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애들이 남편이 시설에 들어가기 직전부터 해서 저한테 엄청 신경을 쓰면서 다들 잘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대신 자식들과 더불어 사는 여생을 그린 것 뿐이었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40짜리 방 2개 있는 빌라였습니다. 애들한테 다 맡기고 집을 처분한 후 제가 단기간을 염두에 두고 들어간 집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고 나서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애들은 연락이 모두 끊겼습니다. 저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월세집 보증금 1,000만 원과 300 남짓의 금액이 다였습니다. 매매가 2억 3천 정도 하는 그 아파트. 처분하고 나서 발생한 돈은 저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애들을 다 찾아가 보았으나 만나지 못하기 일쑤였고 만나도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삭혔으면 남이죠, 남. 저희 아빠가 남기신 재산을 남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저희는 정당하게 받아냈을 뿐이에요. 표독스럽게 외친 첫째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로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알아댔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인생이 자괴감만 가득하였습니다. 불행으로 점철된 것으로 시작하였던 제 인생이라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더 이상 애들에게 뭘 어쩐 의욕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제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감으로 몇 달을 칩거하며 지냈고 기력이 다 쇠해가고 있을 때 문득 돈이 없으면 진짜로 굶어 죽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불쌍한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 죽을 수는 없단 생각으로 눈물 짓던 저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시청의 도움을 받아 동네 어린이집에서 식사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7살 많은 형님이 보조로 계셨고요. 보조 담당이면서도 자꾸 잔소리와 참견을 일삼으셔서 저의 전임자가 못 버티고 그만두셨던 거라고 원장님께 들었습니다. 저는 원장님의 염려를 알고 그 형님과 잘 지내보기로 했어요. 저에게 사사건건 참견을 하면서 요리에 대한 지적을 하거나 말거나 그 훈수를 적당히 들어드렸죠. 어쨌든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이니 형님으로 잘 모셨고요. 2달이 지나니까 그분이 저에 대한 경계를 푸시고 조금 친근해지시더군요. 그러면서 사적인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 형님은 다른 어린이집을 많이 전전하셨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에 빠삭하셔서 그만큼 잔소리를 하셨던 것이었어요. 여기 직전에는 인근 지역에도 잠깐 계셨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첫째네 둘째 아이, 제 손주 다니는 유치원 얘기 같은 거예요. 거기가 이름이 특이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표정 관리를 못하고 우물쭈물해 하니까 형님이 무슨 영문인지 캐물으셨어요.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가정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천하의 배은망덕한 개잡것들! 형님은 세상에 뭐 그런 일이 다 있냐면서 주말 드라마에 나오는 악랄한 것들만큼이나 얄밉다고 난리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냐면서 한숨과 함께 고개를 저으셨죠. 제가 엄마일까요? 저한테 큰애가 하는 말이요.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 하더라고요. 25년의 세월을 보냈어도 피가 안 섞인 건 맞으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니까 자비 베풀지 말고 홍군형을 내줘야지. 나 답답해서 이렇게 당하는 꼴 절대로 못 봐. 형님이 길길이 날뛰시면서 저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며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그런 능력이 되냐며 고개를 가로저었는데 요즘 애기 엄마들은 정보망이 빨라서 소문에 민감하니까 유치원을 이용해서 첫째한테 한 방 먹이라고 형님이 술을 내주셨습니다. 허무맹랑한 것 같아서 그저 웃고 말았던 저는 그날 밤까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상하게 그게 될 것도 같은 거예요. 형님의 말이 엄청난 힌트가 되었거든요. 둘째는 수공예를 한답시고 네이버 블로그라는 곳에 자기가 만든 제품을 홍보하면서 앞으로의 수업 개설을 위해 수강생을 받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미지가 중요한 위치일 것 같았어요. 원래부터 학원 등지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서 일을 그만뒀다가 다시 새로운 학원에 취업한 셋째의 사정도 머릿속에 떠올랐죠. 넷째는 결혼을 앞두고 있을 게 분명했고요. 소문? 왠지 될 것도 같았습니다. 아니, 될 게 분명했어요. 이런 생각이 떠오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형님과 상의를 해봤고 고민 끝에 셋째를 먼저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일하는 학원이라는 곳에 전화를 해봤죠. 셋째 이름을 대니까 거기 선생으로 있다는 게 맞다며 답변이 오더라고요. 저보고 누구시냐길래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친되는 사람입니다. 그 선생은 제 전 재산을 떼어먹고 잠적한 천하의 불효자식이에요. 그런 사람을 애들 가르치는 선생으로 쓴다고요? 어이가 없군요. 저라도 막아야겠으니 앞으로 학원 찾아가서 농성하겠습니다. 친모 관계인 것은 증명해 드릴 테니까 원장님 번호 알려주세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셋째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번호 차단해 놓고 지독하게 연락이 안 될 때는 언제고 쓴웃음이 지어지더라고요. 무슨 짓이에요? 미치셨어요? 소리를 지르길래 심장이 벌렁거렸지만 형님에게 들은 조언대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 내놔. 너는 얼마 먹었니? 제 말에 듣는 것만으로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쌍욕을 줄줄이 해대더니 셋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통화 녹음 기능을 켜놓은 상태였고요. 다음 날 출근해서 어린이집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그 파일을 셋째가 다니는 학원 원장한테로 보냈습니다. 선생 자질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다니 좌시하지 않을 거니까 선택 잘 하시라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저의 사연은 형님을 넘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공유가 되었죠. 다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모두의 응원을 받게 된 저는 그날 오후에 문자를 받았어요. 학원 원장이었는데 셋째랑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해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셋째한테도 문자가 왔죠. 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러느냐고 장문의 욕을 보내왔더라고요. 내용을 보고서는 흠칫했지만 굳게 마음을 먹은 저는 그것까지 다 자료로 정리해서 둘째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를 찾았습니다. 블로그를 통하면 메일 주소를 알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둘째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었어요.
셋째를 한 방 먹인 내용의 증명들이 첨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는 일은 잘 돼가니? 다음은 네 차례다. 연락 다오. 상대가 메일을 읽으면 그게 표시가 되더군요. 그걸로 밀어봐선 둘째가 분명히 메일을 확인한 게 맞는데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이틀을 기다렸고 선생님이 둘째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들르는 방문자들이 볼 수 있게 흔적을 남기자며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부모님 등쳐먹고 엄마 재산 빼앗아서 준비하신 게 바로 이 수공예 사업이신가요? 연속해서 계속해서 댓글을 남겼더니 둘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 진짜 열받게 하네. 원하시는 게 뭔데요?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세요? 내 돈 내놔, 이거 사. 앙칼지게 따지는 둘째에게 형님과 선생님들의 조언대로 상대하지 않고 그냥 돈 달라는 말만 했어요. 둘째가 약이 올라서 욕을 하며 끊더군요. 선생님 중 한 분이 둘째가 수공예품을 홍보하려고 블로그 말고 다른 인터넷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찾았어요. 자기 시댁 식구들하고 찍은 사진을 한 장 올린 게 있었는데 마침 여기에 시댁 식구들이 댓글을 달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댓글 남긴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둘째의 계정에서 넷째 막내의 계정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막내의 계정을 살펴봤더니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서 상대 아가씨와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남겨지고 있으며 찾을 수 있다니. 인터넷 세상이 아주 요지경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둘째의 시댁 식구 2명에게 인터넷 편지를 보냈습니다. 둘째, 셋째에게 응징한 내용이며 통화 음성이며 정리해서 다 보냈죠. 금방 난리가 났었나 봐요. 돈, 돈 드릴 테니까 제발 저희 시댁 식구한테 직접 해명 좀 해주세요. 일치셨으니까 알아서 수습 좀 해달라고요. 둘째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떨렸지만 선생님들의 응원을 받으며 애써 진정했죠. 글쎄다. 일단 돈부터 받고 나서 생각해 볼게. 네가 입 싹 씻을 줄 내가 어떻게 아니? 너의 어디를 믿고 그러겠어. 너 얼마 챙겼니? 제 말에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5천을 챙겼다고요. 첫째만 자기가 일을 처리하는 대신에 돈을 더 먹기로 하고 둘째, 셋째, 넷째는 5천씩 챙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란 심정을 숨기고 덤덤하게 그 돈 내놓으라고만 말했죠.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넷째에게도 인터넷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코로나 시국에 결혼을 하는 게 어려움이 많겠구나. 결혼식 어디서 하는지 반드시 찾아내서 가줄게. 혼주석에 큰 누나 앉힐 거니? 상관없지만 내 돈은 돌려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보냈는데 하루가 지나도 답이 없더라고요. 별 수 없이 결혼한다는 아가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몇 시간 뒤에 바로 넷째의 연락을 받을 수 있었죠.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그러길래 왜 내 재산을 뜯어갔니? 그게 정말로 너희들 돈이라고 생각했어? 양심이 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건 너희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라고 믿고 있는데. 아, 진짜. 사람 피 말리게 하시네. 저 그 돈 없으면 힘들어요. 중요한 자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인정한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하고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돈을 받고 나서 용서해 줄지 말지 생각해 보마. 아, 내가 너 직장에 찾아가려고 하는데 다음 주 평일 아무 때나 가도 네가 있는 거지? 혼자는 아무래도 겁나서 경찰한테 같이 가달라고 할까 봐. 나이 먹은 사람이 그것도 여자가 그런 도움 요청하면 경찰도 왠지 나서줄 것 같구나. 저의 이런 대응에 넷째가 뒤집어져서 거의 거품을 물고 넘어가는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첫째였습니다.
동생들이 당한 내용을 정리해서 첫째에게 보냈습니다. 대기했다가 들어간 유치원이라면서 옮기기는 아쉽겠구나. 하지만 옮길 수밖에 없을 거야. 애기 엄마들 귀에 내 이야기가 곧 들어갈 거니까. 콧대 높고 건방진 첫째도 드디어 부들부들 떨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대체 왜 이러시냐는 말에 저는 참 어이가 없었어요. 화가 나서 울분을 터뜨리고 싶었지만 조언으로 익힌 걸 따르며 진정하고 말했죠. 돈 내놔. 멀쩡한 작은애 유치원 옮기고 큰애가 초등학교에서 폐류나 엄마를 둔 아들로 소문나게 하고 싶지 않으면. 뭐라고요? 와, 미치셨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자기 어린 손자, 손녀한테 그렇게 하실 생각을 품으셨어요? 첫째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하는 얘기에 저는 잠시 어린이집 뒷마당에 보이는 풍경을 눈에 담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알려주었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뭘 그러니? 당한 대로 갚아주자 첫째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조용해졌어요. 장장 25년 만에 첫째의 입이 다물린 순간이었습니다. 합쳐서 2억만 받고 끝내마. 내 자비를 무시하지 마라. 나 거릴 것 없어. 내 모든 것을 걸고 너희 내 남매 갈갈이 찢어버릴 수도 있어. 반드시 끝장을 낼 거거든. 그러니까 2억으로 끝내는 게 너희를 위한 길이야. 이번 달 말일까지 기다리마. 저의 최후 통첩에 자기들끼리 아마 난리가 났었겠죠. 하루 지나고 나서부터 아주 돌아가면서 이것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누가 더 잘못한 거고, 자기는 애초부터 가담할 의사가 없었고, 나는 지금도 결백한데 한 명이 협조를 안 하는 거다 등등 헛소리들이 가관이었습니다. 결국은 말일을 하루 앞두고 저는 돈을 받았습니다. 2억이었습니다. 첫째가 입금을 해주었어요. 저를 향한 추가적인 말은 없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파탄으로 끝을 본 관계였으니까요. 그 돈으로는 원래 살던 아파트 값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니냐며 어린이집 식구들이 성화였지만 저는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하다고만 여겼던 저의 인생에 돌아보면 괜찮은 순간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값진 교훈을 얻은 대가로는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손실이었습니다. 저에게 처음 생각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형님에게 감사했고, 자기 일 마냥 발벗고 나서주면서 함께 머리 싸매고 여러 방법을 찾아준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인연들이었어요. 저는 단기 계약이었던 월세집이 금세 만료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마당발이신 어린이집 원장님의 도움으로 좋은 전세를 구할 수 있었어요. 원장님 지인 중 한 분이 자기 아들 부부 살게 하려고 마련했던 신혼집을 새놓을 계획이셨더라고요. 아들 부부가 사업 때문에 제주도에 눌러 살게 되면서 내린 결정이었다는데 원장님으로부터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전세가를 정말 저렴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남편을 만나고 왔습니다. 멍하게 있길래 내심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저 가기 전에 갑자기 저를 보면서 환하게 씩 웃어주더군요. 제가 놀랍고 반가워서 손을 잡아주니까 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거려 주기까지 했어요.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이만 가려고 했던 것을 철회하고 다시 앉아서 남편에게 애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차분한 표정으로 가만히 들어주었던 남편. 며칠이 지난 지금은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다 잊어버렸겠죠. 그럼에도 저는 남편과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고 남편의 깨져버린 기억들의 파편 속에는 저와의 기억들이 남아있을 테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셋째한테서 문자를 받았어요. 죄송한 게 많았다고 그런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짧은 한 줄을 몇 분이고 몇십 분이고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거, 인생이란 무엇인지 60년이 훌쩍 넘게 살아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남들보다 항상 배우고 익히는 게 느려서 이것 역시도 그런 것일까요? 똑똑하지도 못하고 영악하지도 못하고 늘 서툴기만 한 저의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저 저에게 남은 생의 모든 나날이 평안하기를 바란다는 부푼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괴로운 공경에 처했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필요한 인연들을 만나 도움을 받게 하신 것은 하느님이 하신 것만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악독함으로 마음을 똘똘 먹고 불의를 행했던 애들이 비록 저의 꾀에 넘어간 것이긴 했어도 돈을 순순히 다시 내어줄 수 있었을까 싶어요. 살기 힘든 순간들이 너무 많았고 넘기에 벅찬 고비들이 즐비한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